오른쪽이 바다를 지키는 힘, 해양 안보죠. 해양 안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근본은 경제입니다. 물론 바다를 아는 지식, 해양 과학이죠. 기술이죠. 해양 경제든 해양 안보든 간에 기술적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7년 전에 저희 연구소 정희승 이사장님께서 해양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실 때 명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국가서진인데 국가로 이름 붙일 수 없잖아요. 한국해양전략연구소로 하셨고 세 가지의 모토, 즉 비전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출범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센터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4분짜리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 보시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여유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비디오를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배우려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재물의 복과 장수의 복을 원할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죠? 물론 국가의 책임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제시된 수치대로 지금 세계 경제의 GDP 90%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인구의 80%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70% 이상이 바다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99.7%가 의존하고 있다면 바다를 생각하지 않고 바다를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재물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점보다 강점이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요즘은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회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설명드린다면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능동 전략인데 능동은 지금 정부의 핵심적인 안보의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배 띄우면 이미 늦습니다. 물 들어오기 전에 먼저 띄워가지고 먼저 치고 나온다는 능동인데 예컨대 경락구 속에 폭격기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이지 모르겠지만 능동 아닙니다. 한 번 더 주변에 띄워야 됩니다. 왜냐? 전략은 상대의 약점, 우리 강점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선 근방에서 한미 간에 공중에서 또는 바다에서 무력시를 한다면은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마 최고 약점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수업 분석을 잘해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강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전략 방향이고 해양안보를 해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해양 전략 얘기하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해양 경제하고 해양 안보, 해양 과학입니다. 제가 플러스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동석 회장님 통해 가지고 회사 행정 통합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해서 10개의 장관을 이제 통화라도 해가지고 당시에 그야말로 해양 강국을 구성하셨는데 그게 해양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봐도 이런 해양 전략에 해당되는 컨트롤 타워는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의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해군은 물론 주변국 북한에서 물리적인 힘을 해서 억지를 하고 다뤄야 되겠지만은 요즘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너무 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군사적 분야, 비전통적 분야에서 잘만 하면은 이게 하드파워, 전통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생략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 입장에서는 이 하드하고 소프트를 다 합쳐가지고 결국 스마트로 가는 게 해양 안보 전략의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상교통론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선입니다. 개념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하는 일찍이 그런 단계였죠. 국가의 생산력이 있던들 대외적으로 모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파일러에 쌓이는 뭐 지혜 바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렇지만 표현도 있지만은 무역을 해야 됩니다. 교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의 생산력을 국부로 창출하는 데는 무역과 교역을 4개 변수를 하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해군력, 즉 해양안보력이죠. 그래서 휘파워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난방을 간단해 보겠습니다. 한 6가지 신화를 작성했는데 요약하면은 말라카가 막히면은 순다, 롬복, 대치항로 있지만은 이제 세계의 남방으로 막히면은 호주 남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중국해, 양안관계, 동중국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동중국에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수가루로. 물론 수가루는 국제협의입니다. 한일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명생 관련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론 우리 공식적으로 명명한 교통로가 4가지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해상교통로가 만약에 수출이 219는 기준입니다. 막힐 때 우리에게 닥치는 총 손실이 얼마냐? 1,700조 하는 겁니다. 1,700조. 그냥 솔직히 수치상 개념이 안 들어오지만은 1,700조 가량의 손실이 본다는 게 레온티프가 개발한 산업연구원표 분석이 모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용 유발 손실률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해상교통 완전 봉쇄 시에 IMF 실업자 비교할 때 우리가 약 2.5배 더 생깁니다.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한중, 남방. 중국이 맘만 먹으면 한중과 남방 우리 항로를 차단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고용 손실 이론이 여기 돼 있는데 IMF하고 코로나19도 합쳐가지고 약 1.9배. 만약에 55% 봉쇄를 갖다 할 때는 1.3배. 그 정도의 고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국가 예산 대비해서 이제 퍼센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방항로 완전 봉쇄 시에 우리가 입을 손해는 국가 예산이 약 1.6배. 거의 뭐 800조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 예산 17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생각할 때 오늘은 이제 해양 안보하고 기동함대 관련해서 얘기됐기 때문에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실감이 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기동함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인지 기동함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동함대 이건 사실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해군내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동함대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동함대 비용을 일종의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죠. 편입 때 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세계의 기동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예상된 매년 운영 유지비가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인데 그때의 드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슬록을 시켰을 때 1,700조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500배, 1000배 가까이 그 어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수치를 얘기 않더라도 기동함대가 우리 슬록보에 그 기여하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물론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다음. 그러면 기동함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바다에서는 은폐 불가능합니다.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일본의 전력을 맞먹을 정도로 상회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또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한데 비대칭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 얘기되고 핵잠 얘기되는 건데 약한 입장에서 우세한 자에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역시 비대칭적 방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해양전략 국가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 컨트롤가 없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는데 10개의 장관님들이 모여서 조정 통제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는 게 이제 신동식 회장님이 경험했던 건데 오늘날 그런 게 보완이 돼가지고 부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비전도 해양 강국인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일본처럼 순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천혜리 2001 공식적 국가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닥트리 만들어가지고 정책과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컨트롤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바다에서 해로 보호는 혼자만이 안 됩니다.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해로를 나타낸 그림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인데 바다에서 시레이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곧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한 배가 이런 많은 물동량을 싣고 나갈 때는 거기에 관련된 그 스테이크홀더 수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어느 한 부서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이를 갖다가 통합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국가의 컨트롤파워가 필요합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그다음 표현했습니다. 재물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가는 게 맞고 슬로건 더욱더 보완돼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는 안보, 해군력, 그 다음에 기술력, 해양경제 맞물려 들어갑니다. 선순환이죠. 그래서 우측 상단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플로어로부터 의견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손을들 대표님께. 목사님 보시고. 네. 제주평화연구원의 강영훈 원장입니다. 우리 정삼만 센터장님 오늘 발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발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두 가지를 집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위협 인식입니다. 그간에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또는 북한의 군사 국제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이 군사적 위협 인식에 기초한 대응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발표에 따르면은 해상교통로 안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상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국제적인 군사 패권 다툼과 어떤 전략적인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을 1초 강대국으로 하는 일국 체제였다면은 지금은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수경주의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태평양에서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력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자 간 해상교통로 형성 문제와 기동함대 조기 전략화라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라는 게 오늘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다자간 해상교통로 형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제 운클로스 체제, 해양법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F라든지 샹그릴라 다이얼로그 같은 영내 소다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긴 해상교통로와 또 광대한 바다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자간 해상교통로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마 가장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보 협력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키우는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요즘 보니까 해양법 전문가들이 굉장히 없어서 양성한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평생 외교관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함대 조기 전력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반 동안 인태사령부하고 군사 업무를 했던 경험을 비춰서 정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크게 4가지 개념의
비추어서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국방전략 NDS 발표 이후에 지금 미군은 혁명적인 군사 대비태세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된 개념이 크게 네 가지로 좀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동적 전력 운영입니다. 다이나믹 포스 임플로이먼트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종신이 짧은 그런 지형 하에서는 그 동적 전력 운영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군도 중국의 미사일 전력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도 동적 전력 운영 쪽으로 가야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동적 전력 운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군사 과학 기술 혁명을 확보를 할 것이며, 또 이것들을 전력에 반영을 할 것인가, 특히 6세대 전쟁에 대한 대비태세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동함대 조기 전력화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무기 체계에는 장거리, 정밀 타격, AI, 스텔스, 무인화 이런 5가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 함대의 모스크바 함이 네튼 미사일 몇 발 맞아서 격침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군들은 분산된 해양 전략이라고 해서 항모 전단 플러스 반무인화된 해양 함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해군력 강화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을 현대 추세에 맞춰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대칭성입니다. 미군조차도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해서 또는 반 A2AD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세적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억지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잠수함 전력 강화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 잠수함 건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미군 장성들도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비대칭성은 주변 강국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우리가 그대로 대응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동성입니다. 기존의 6회공 합동 전략 작전에서 지금은 도메인 자체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우주 사이버가 전자기전까지 포함해서 6개의 도메인에서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미군은 물론이고 인민해방군조차도 최근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우수한 군 전략가들을 키워낼 것이며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질문. 예, 원장님. 앞에 질문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비리하고 중국이
남북회를 구조화해서 우리가 소리를 비롯한 그 전략물자를 가져올 수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또 어디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려종합 국제운송의 권오인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 해운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발표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섬이죠. 예, 보존 자원이 빈약합니다. 생활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의 의존은 해운이 99.7%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수송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해운의 상선대가 1150척, 해군 함정이 소형 함정을 제외하면 80척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입출항하고 있는 그 상선이 1일 기준으로 200여 척이 대한민국 항구를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그 설명에도 일부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수송로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두 번째는 한국의 상선대는 또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할 건가? 그리고 종합해서 대한민국이 바다 없이 살 수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국가인지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배치하는 비용이 1,7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 해상도로에 문제가 생기면은 선박이 턱없이 부족해서 운송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존의 문제를 계산은 가능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은 적이 정의가 돼야 국방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해양역이고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쪽이 상선, 해운 쪽이라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쪽에 아까 손 드신 분 어디에 네. 예, 저는 해군 예비역 정동조입니다. 오늘 지금 정산만 박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서 이제 차원으로 본다면 전략의 그 위계로 본다면 이제 국가 전략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위계상에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이제 방위 전략과 또는 해양 안보 전략과 연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좀 큰 틀에서 하이어라키상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뭐가 손에 잘 안 잡힌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최상위 전략 개념으로서 제시를 할 때도 소위 안보 전략과 해양 안보 전략의 어떤 다리가 여기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현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 정밀 무기들의 사용이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런 무기만으로는 어렵다. 결국 전쟁은 장기전화, 소모전화가 될 것이다. 그에 대비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그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이 역량, 무기 생산 능력을 어떻게 이 국제사회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장하려면 보존을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와 이 생산 능력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무슨 이니셔티브를 좀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앞으로 이 가장 안보 위협이 있을 걸로 보이는 이 서태평양 또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도 결국 똑같이 그런 소모전과 장기전화가 될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생산 능력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동맹체제의 그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산 능력과 그 수요와 그 공급의 어떤 그 제도화 이걸 위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장치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합니다. 네, 이제 플로어로서 좀 그만 받겠습니다. 버닝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 서영기. 네.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연구로 가는 과정에서 그 기동함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략사령부가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전략사령부와 기동함대와의 어떤 관계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용 전력에서 그러면은 전략사령부에 대해서 기동함대가 기여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연구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삼원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저도 사회자로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해군력이 중요하다 할 때는 해상교통로가 차단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손해가 얼마냐를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다자간 해상교통로 형성과 보호를 위한 인태전략에서 이 말레카 해협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해상교통로가 끊겼을 경우에 중국에 가는 손해가 얼마냐. 중국도 수출 못하잖아요. 또 우리도 중국도 수입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보여주면서 중국이 해상교통로 차단해서 안 된다. 또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가 수입하고 또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교통로가 막힐 경우에 인도네시아 너것도 국부에 얼마가 손실이 간다. 그러니까 이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너것도 버든 쉐어링을 해라. 그래서 인태 국가들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전부 다 이 책임을 지고 참여해라. 이런 그 정부가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하면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 이건 우리 해군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한테 먹혀 들어가지만 아태지에 의해서 이게 인터넷은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막혔을 경우에 그 각 나라의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부터 시작해 저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이 해상교통로가 막혔을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막혔을 경우에 손해가 오는지를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자간 해군협력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메리타임 도메인 어슈런스 해가지고 해상 뭡니까 또 영역 뭐 인식 다양 MJ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AI라든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그 교통로에 대한 어웨어니스 인식 시스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얼리 워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리 뭐 연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해양 전략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 엄청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첨언을 해가지고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안 총장님이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수방어입니다. 방어를 위한 거지 그렇다고 상대의 영토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이 대신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일 간의 그 신라모 지침해가지고 역할 분담인데, 단 일본이 영토방이 아니라 전수방이 아니라 밖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슬록보호입니다. 물론 미일 연합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까지인데 만약에 일본의 슬록을 누군가 파괴하려고 달려들 때는 미일 연합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그 내부적인 지침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정확하게 몇 회까지 하겠다는 거 선포된 것도 없고, 선포한다면은 거기다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예컨대 총장이 제시하신 대로 남중국에서 뭐 중국의 어떤 뭐 나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락이 봉쇄될 때 우리의 대책은 뭐냐 이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같이 가야 됩니다. 미국 같이 해가지고 연합계획이죠. 국가 차원에서 한미연합계획을 해가지고 슬록 보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될 거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마냥 중국에서 이렇게 사실상의 위협으로 간주해가지고 뭐 대응하고 맞지만은 우리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그런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신뢰구축 차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방향으로 하는 게 사실상의 슬록보의 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기하신 질문 중에 우리가 1700줄 얘기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듣기에는 좀 섬뜩한 그런 수치지만은 확률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안보는 위협이 없으면 안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은 변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의 적이 내일 우방이 되고 내일 우방이 그다음날 적이 되는 건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되면 더 이상 적이 아니죠. 그래서 안보는 본래 적을 가상하고 적이라는 건 항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변수라고 해서 낙관적 어떤 시각에서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다경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병가 100년 보령, 불가 1일 무비. 병기를 만들어가지고 100년 동안 나와서 녹이 쓰러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라고 준비가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준비한다는 게 우리 안보의 그 취약의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 태세라고 생각할 때 준비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제시하는 게 상선을 상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론 상선 확보는 민간 영역이지만은 만약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선 확보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면은 문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근검 전략한테 전략 있지 않습니까? 전략, 국가의 전략, 스트래티지는 바로 근검 전략의 전략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군사력도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상선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운영하게 한다면은 그것 또한 예산인데 아마 고민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 전략은 전략이라는 얘기가 러시아에서 이미 시행이 됐고, 거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상선을 유사시에 바로 무기체계 발사할 수 있는 함정 개조가 아니죠. 그냥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모듈을 띄고
유사시에는 모듈을 넣어가지고 거기 ICBM 설치해서 바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만들었는데 중국도 지금 건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라운칭은 안 했는데 그림을 보면은 중국 상세에서 갑자기 VLS가 열려가지고 ICBM이 발사합니다. 국가 상선입니다. 평시에는 무역하고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 억지력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도 국가가 뭐 솔직히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의 기업이 상선 만들 능력이 없다면은 뭐 국가 소유든 국가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든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하되 우리는 또한 돈이란 제한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 또는 심지어 주변국이라는 그 잠재적 억지력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런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도 한번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 우리 정동도 제동님이 제시하는 좀 약간 서계상의 혼란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혼란스러운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어하고, 해양 안보는 해양 방어하고, 방어는 군사적 측면이죠. 해양 치안, 주로 해경 측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는 거고, 해양 전략은 그런 해양 치안과, 그 다음에 방어라면은 본토의 방어는 물론이고, 술록 방어, 그리고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경제하고 과학까지 다 아우러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차원 해양 전략은 지금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개념적으로 얘기한들 그 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MDA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그 연안 레이더를 갖다가 뭐 5대1이라는 레이더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씌워주고 누굴 감시하냐? 거기 바시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잠수하는 함정을 감시합니다. 그 정보는 그대로 일본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국가들 또는 다른 국가들하고 그 MDA 차원에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코멘트를 의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연구원들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북한은 핵 중증에 걸려 있고 우리 남한의 정치는 반핵 중증에 걸려 있다고 다 핵 중증에 걸려 있다 했는데 예적인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최재형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바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해양 전략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기중한 참석을 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10분간 휴식했다가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계속해서 합니까?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